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2020년 8월 13일 목요일날 이제 제작한 영상이고요. 주식 투자는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보통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할 때 좋은 타이밍을 잡고 싶어 하죠. 좋은 타이밍.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타이밍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투자하면 된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좋은 타이밍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미래에 우리가 항상 보면 지금보다 지수는 높은 구간에 있을 것이죠. 5년,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보면 지금보다 지수는 높은 구간에 있을 거다. 그럴 확률이 높고 지금보다 5년, 10년, 20년 후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보다 지수가 빠져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를 놓고 보면 어떤 진짜 우리나라가 망할 만한 위기가 온다 그러면 지금 자리보다 낮은 위치로 잠깐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항상 경제는 성장을 해왔고 역사적으로 계속 성장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지금 투자를 해서 10년, 20년, 30년 후까지 투자를 해나간다 그러면 성과는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타이밍을 본다기보다 항상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하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오래 투자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먼저 보면 피오나님 보면 투자 시점이 최악이었습니다. 자, 회원분 중에 바른투자 커뮤니티 회원분 중에 피오나님 보면 18년도 1월인가 2월인가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2월 거부터 이제 데이터를 보면 2월 시작 시점부터 보면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2.76% 빠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1.02%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수 평균, 코스닥과 코스피와 평균을 해보면 지금 피오나님이 시작한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11%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피오나님 계좌 수익률은요, 지금 플러스 26%고요. 지수가 이만큼 빠져 있는데도 변동성을 거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플러스 26%가 찍혀 있고요.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은 38.31% 정도 돼요. 배당 수익률을 제외해서. 그럼 지금 투자 기간이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났다라고 보면 1년에 평균 15% 정도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는 워렌 버핏보다 훌륭한 데이터라는 소리예요. 워렌 버핏은 연평균 9%에서 10% 정도 아웃퍼폼을 했고요. 지금 1년에 평균 워렌 버핏이 20% 정도 수익률을 내니까 2008년도부터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9% 10% 정도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연평균 20% 정도 수익률이 쌓여 있습니다. 미국 지수는 12년 동안 12년인가 20년 동안 거의 11% 정도 연평균 수익률이 찍혔으니까 워렌 버핏은 9% 10% 정도 한 10년 이상 이제 아웃퍼폼 수익률을 냈는데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피오너님이 그것보다 웃도는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워렌 버핏의 데이터는 어떨까를 보면 자, 30년 동안 워렌 버핏한테 우리가 투자를 하면요, 투자를 했을 때 자, 100만원을 투자를 했더니 이게 180억이 됐다. 요런 데이터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복리라는 게 입혀지면 이 복리라는 게 입혀지기 시작하면 자, 무서운 속도로 이 복리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지수가 2년 반 동안 11%가 빠져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피오나님 계좌 수익률이 요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3년 5년 지나가고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고 계좌가 지수가 연평균 수익률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피오나님 계좌 수익률은 당연히 아웃퍼폼 수익률을 지금처럼 유지를 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폭발하는 구간들이 오겠죠. 자, 이런 포인트들을 기다리면서 투자는 그냥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수익률이 폭발하는 구간이 오면 당연히 버블이 극심하게 껴있을 거고 그때 되면 자산을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죠. 금도 좀 사고 채권도 좀 사고 자본 규모가 많이 커진다 그러면 땅도 좀 사고 그렇게 자산을 운영하는 관점으로 주식 투자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투기적으로
어떤 종목이라든가 변동성에 배팅을 해서 리스크를 자초할 필요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리스크들을 자초를 하다가 단기 투자, 뭐 단타, 막 요런 거에 매몰되고, 뭐 차트 매매, 무슨 어떤 기술적인 지표를 가지고 변동성을 자꾸 맞추려는 노력을 하죠. 변동성이라는 건 맞출 수 없는데 맞추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항상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변동성을 왜 너는 맞출 수 없다 그러냐? 맞출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걸 예측할 수 있다. 그럼 이 변동성이라는 걸 예측한 사람이 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냐고요. 운 좋게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죠. 근데 변동성이라는 걸 계속 맞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높은 확률로 이거를 맞춰 들어간다라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단기 변동성은, 물론 장기 변동성은 맞출 수 있죠. 장기 변동성은 뭐예요? 그냥 계속 상승. 장기 변동성을 확률 높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상승에다만 배팅하면 이거는 99% 맞아 있는 거죠. 장기적인 변동성은 상승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99%가 뭐예요? 이거 잘못 말했네. 100% 맞아 있는 거죠. 장기 변동성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인간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냥 100% 맞아져 있는 거예요. 상승으로. 그럼 여기다 배팅을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장기 투자죠. 근데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 자 올랐다 내렸다라는 걸 맞추려고 그러는데 이걸 맞춘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10년 30년 동안 맞춰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성과를 낸 사람이, 데이터를 보여준 사람이 없다고요. 워런 버핏처럼, 피터 린치처럼 그런 데이터들을 보여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쪽에 배팅을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그건 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뭐 좋고 뭐하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끝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로? 깡통으로. 자, 그 깡통이 나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투자하면 수익률은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피오너님이 그동안 투자한 성과들을 이제 한번 보면서, 투자한 데이터들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처음 이제 9개월을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9개월 동안 투자를 했는데 손실 중이에요. 좋은 자산 담아가는 매직 과정이죠. 우리가 주식을 삽니다. 자, 매수를 해요. 그래서 수익을 줄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제가 항상 회원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기준을 100%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 통계적 자료를 봤을 때 이 100%라는 수익률은 자, 3개월에서 3년 정도 평균 걸립니다. 그러면 3년 정도 지나갔을 때 보면, 자, 계좌는 따블이 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엇나갈 때가 있어요. 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 변동성이 크게 발생했을 때, 하락 변동성이 크게 발생을 해서, 자, 리스크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폭락이 진행되거나 하는 구간에 놓여 있을 때는 요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요인이 딱 불거져 있는 구간이 아니라 그러면 요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산은 더블 정도 늘어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이 3년의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지수 수익률이 자 6% 곱하기 3하면 18% 정도 나 있으면 3년 동안 지수는 200년 데이터 평균을 해보면 연평균 6%에서 8%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까지 입히면 한 8% 정도 돼요. 근데 배당을 빼고 계산을 했을 때 18% 정도 되면 계좌는 더블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피오너님 데이터를 딱 보면 자 지수가 3년 평균에서 이게 얼마가 돼요? 지수가 지금보다 지수 평균이 지금 마이너스 11% 12%니까 자 플러스 20 5% 뭐 30% 정도 되면 피오너님 계좌는 더블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2년 반 동안 마이너스 11%니까 아직 지수는 요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역사적인 연평균 데이터를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런데 이게 만약에 3년 만에 도달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5년, 6년 확장되면 결국은 6년을 6%씩 더하면 36%에서 대충 한 40% 좀 넘어가겠죠. 이때 되면 계좌는 더블이 넘어가 있겠죠. 150%나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지수 수익률에 따라서 계좌의 왜곡은 흐름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왜곡이라는 거는 결국 메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게 통계적 데이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오너님이 9개월 동안 투자한 성과를 보면 처음에 이제 100만원 발 담그고요. 자, 1300만원, 2200만원, 4000만원까지 자본을 키웁니다. 그렇게 100만원, 200만원씩 저축을 해나가면서
투자 자금을 키워서 진행을 했는데 약손실까지 진행이 돼요. 2018년 9월달까지. 계좌 수익률은 아직 이상적이진 않지만 과거와 달리 뭔가 틀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좌가 만들어진 듯 합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만족 이상의 계좌 수익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지만 여기에서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은 바뀌는 구간이 옵니다. 자, 처음 이제 9개월은 좋은 자산을 담아가는 매집 과정이에요. 이런 자산들을 담아서 이게 언제 터졌냐. 2020년도 지금 코로나 폭락이 지난 즈음에 지금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들도 함께 보자고요. 자, 처음 만나는 시련,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리스크를 만나요. 자, 이 리스크가 노이즈로 작용을 하면서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한국은 미국, 중국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는 망한데 그러면서 GDP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고 가장 타격을 많이 볼 거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그래서 글로벌리 가장 소외된 국가였어요. 글로벌 가장 소외. 항상 소외된 자산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좋다 그랬죠. 저는 이때 당시부터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국 증시가 글로벌리 가장 강한 순간이 올 거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2018년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소외된 자산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이미 데이터로 다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지금 2020년 3월 이후에 어때요? 그러니까 다 그냥 예측이 가능한 데이터들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고 가장 싼 자산 중에 하나다. 한국 주식시장이. 그래서 3월 폭락 이후에 코스닥이 뭐라 그래요? 글로벌 1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가 올라오면서 중국 증시한테 내줬지만 자, 결국은 중국, 한국 제가 글로벌에서 제일 좋을 거다. 2017년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 했죠. 소외되니까. 조정이 온 다음에 자, 지금 주도주로 글로벌을 어떤 하나의 주식시장이라고 보고 국가들을 각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 주식시장은 어때요? 주도주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상승파동이 10년이 이어질지 15년이 이어질지 모르지만 중간중간 변동성은 있겠죠. 자, 주도주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자, 뭐 미국 시장에다 투자를 하고 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제 뭐 한 5년 10년이 지나면 소외감이 극심해질 거라고요. 그때가 이제 미국을 투자할 시기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소외되면은 왜 가장 쌀까? 소외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싼 거죠. 저렴하기 때문에 향후의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죠. 아무튼간 18년도 10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리스크가 오면서 계좌는 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처음 하락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계좌가 이렇게 빠지고 뭐하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자, 반등이 진행이 돼요. 11월 달에 9%, 자, 2월 달에 쉬고, 12월 달에 쉬고, 자, 1월 달에 9%, 10%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거의 손실을 다 메워요. 자, 3월 달에까지 또 살짝 변동성을 준 다음에 또 4월 달에 자, 7% 여기까지가 이제 반등이에요. 자, 4월 달까지. 자, 반등해서 약 수익 구간으로 돌아섭니다. 약 수익 구간으로. 아, 이제 갈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미중 무역 분쟁을 두들겨 맞고 회복 과정에서는 많이 지치셨는지 코멘트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2019년도 8월 일본 수출 규제 요런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삼성전자는 소재를 못 구해서 망하고 한국은 반도체 패권을 내줄 거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뭐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 일도 없죠. 제가 이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 아무 일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주객이 전도된 거다. 예를 들어서 납품하는 업체에서 사주는 업체한테 그러니까 소비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마케팅을 해야죠. 내가 더 좋게 좋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줄게 라고 해줘야 쓰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야 됐어 내 거 이만큼 경쟁력 있으니까 니들은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아베가. 그래서 지금 결국은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훨씬 힘들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뭐 매출은 다 반토막 나 있고요. 뭐 진짜 초토화됐죠. 코로나라는 리스크를 만나면서 더 작살났어요. 또 이걸 또 기회로 유럽이라든가 한국 기업들은 어때요? 한국 소재 기업들이라든가 유럽 소재 기업들은 자, 한국에다가 또 어때요? 막 공장 짓고 뭐하고 하면서 삼성전자한테 러브콜 보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일본이라는 데서 이게 굉장히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바꾸고 싶어 하진 않아요. 기존에 써주는 데서
굳이 뭐 일본 기업들이 뭐 가격을 많이 올린다든가 뭔가를 하게 되면 대체품을 찾을 텐데 대체품을 찾질 않아. 일단 수요를 다 이쪽에다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안정적인 게 있는데 리스크를 동반해서 새로운 것들을 쓰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런 속성들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이걸 틀어버리니까 기회가 생긴 거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리스크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기회 요인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EMF 테크놀로지 뭐 등등등 무슨 뭐 솔브레인 뭐 등등등 어때요?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있잖아요. 자, 모멘텀들을 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SK 머티리얼즈, SKC 한국에 있는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죠. 요런 이슈들로 인해서 또 기술력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자, 왜 돈이 도니까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기술력도 갖춰지게 되면 경쟁력이 생기고. 일본 기업들이랑은 그동안 경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었는데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퀀텀 점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리스크들을 항상 우리는 기회로 바라봐야 되고 그 기회 요인을 어떻게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찾아갈 거냐, 그 과정도 투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를 그러니까 항상 기회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반도체 비중, 가장 안 좋다는 반도체 비중 많이 늘렸습니다. 자, 보면 어때요? 8월달에는 그래서 자 2월달 4월달까지 이제 계좌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는가 했더니 5월달부터 또 조정이 시작되는 뭔가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그러다가 6월달에 반등, 7월달에 폭락, 8월달에 폭락이 나왔는데 이제 8월달 이제 그 8월 하반기쯤에는 거의 다 이걸 되돌려가지고 하락폭이 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650만원 더 하면 한 6천 정도에서 자본이 6천 정도에서 한 650 빠졌으니까 대충 한 11% 정도 11%에서 한 12% 마이너스가 찍혀있죠. 자, 미중 무역 분쟁 때 마이너스 20% 30%에서 자 일본 수출 규제 구간에 마이너스 11% 12%까지 마이너스 폭이 줄었어요. 두 번째 시련을 만납니다. 2019년 8월 일본 수출 규제 폭락. 계좌는 또 마이너스 10% 이상 확대. 투자를 계속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들어가죠. 계좌를 보면 야 이거 1년이 지났는데 일본 뭐 미중 무역 분쟁 그 리스크 만난 다음에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좌가 마이너스야. 그럼 투자 기간이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수와 이제 뭐 이때 경제 상황이라는 걸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돼 있으니까 사람은. 역시 이때도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은 회원분들이 채팅창이 바글바글 합니다. 이제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회원분들끼리 뭐 이제 소통도 많이 하고 뭐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뭐 하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어때요? 폭락이 막 있고 할 때는 전부 조용합니다. 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들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견뎌야 하는 거죠. 왜?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2018년도 10월이 어때요? 18년도 10월. 자, 폭락 왔을 때보다 2019년도 8월에 어때요? 자, 지수가 더 밑에 있죠. 18년도 10월에서 코스닥도 지수가 더 밑에 있어요. 19년도 8월. 근데 피오너님 계좌는 어때요? 2018년도 10월에 마이너스 20% 30% 찍혀 있다가 자, 2019년도 8월에는 마이너스 11%로 줄었네. 그쵸? 그럼 이게 아웃퍼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수보다. 그럼 이미 미래 수익률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런 과정들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면서 그림들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폭락이 옵니다. 공포의 연속. 이번에는 역사적인 패닉이에요. 뭐 10년 만에 한 번 온다, 20년 만에 한 번 오는 폭락이다. 뭐 사이드카 발동하고 뭐 IMF 2008년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공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자 스페인 독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스페인 독감으로 인구의 절반이 날아갔다. 뭐 이런 거. 유럽 인구의 절반이 날아갔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뭐 전시 수준이다. 과거의 2차 세계대전. 이런 이야기들이 막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기회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들밖에 없을까? 왜 좋은 기회일까요? 이만큼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투매에 동참을 하죠. 이때보다 싸게 파는 물량이 나오는 때가 없는 거예요. 가장 싸게 팔 시점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 IMF, 제2의 IMF 올 거다. 금융위기보다 더 심하다. 이건 다르다. 이번에 코로나는 대공황이 이어질 수 있다. 자, 뭐 스페인 독감처럼 인구의 절반이 날아갈 거다. 뭐 2차 세계대전 때가 막 떠오른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벌벌 떨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망했다는데 투자를 계속해야 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지금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과거에 잠깐 있었던 변동성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든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거. 2020년도에부터 보면 이제 또 19년도에 9월달에 이제 또 반등이 나오고 이제 또 플러스로 돌립니다. 2019년 12월달에 플러스로 돌렸다가 이제는 진짜 가겠지 했는데 코로나가 또 두들겨 와요.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때 계좌가 30%에서 50%. 최고 많이 빠졌을 때 계산해보면 요 정도 구간에 다 와 있었을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야, 계좌가 마이너스 50% 빠지면 이거 100% 올라가 봐야 본전이야. 야, 이거 본전 하려고 그러면 따블이 와야 돼. 지수가 따블이 와야 돼. 글렀어. 이렇게 제가 이때 뭐라 그랬어요? 폭락 구간에 마이너스 70%든 30%든 50%든 상관없다. 이런 거 상관없다. 이게 수익이 나고 시장이 좋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폭락이 왔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 다 되돌린다. 많이 안 걸린다. 길어봐야 뭐 1, 2년일 수 있고 1, 2년이면 되돌릴 거고 만약에 대공황 때처럼 이어진다 그러면 이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굉장히 특수한 경우니까 대공황 때처럼 이제 앞으로는 이거는 이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려 그러면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올지도 모르겠지만 대공황 때도 회복하는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어요. 지수는. 근데 지수는 회복하는데 뭐 3년에서 5년 걸렸는데 이거 회복하고 한 10년, 20년 동안 화랑장이 진행이 됐죠. 리스크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버블이 극심하게 꼈단 말이에요. 이런 리스크가 만약에 또 온다 그러면 이 기간만 버티면 이건 대박인 거예요, 진짜. 근데 이런 리스크들이 또 와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이제 이렇게 빠진 거는 저는 이제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30%, 이 당시에 마이너스 20% 있는 분들은 이 안에 있거나 아니면 약보합, 뭐 마이너스 10%, 이 구간까지 만약에 지키는 회원분들 있다 그러면 요번에 돌릴 때 계좌 더블 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평균 회원분들 수익률이 플러스 30%에서 50% 돼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이치가 2200, 2300 오면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죠. 야, 마이너스 50% 빠지면 이거 지수가 100% 올라와야 본전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계산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웃퍼폼 수익률 계산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거기까지 오면 요 정도 수익률 찍히겠구나.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그럼 지나고 보니까 진짜 희한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회원분들 지금 계좌 보고 보면 다 이제 가입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7, 80%까지 계좌 수익률이 그렇게 찍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그게 가능하냐고. 종목들을 보면 다 그게 답이 나오잖아요. 2020년도 폭락 때 3월달에 코로나 폭락 때 마이너스 30% 50% 있던 계좌가 자 돌려보니까 어때요? 반등이 나올 때 제일 강하죠. 코로나 폭락 이때 피오너님은 한 마이너스 한 25% 정도 되네요. 3월 끝나는 시점에 마이너스 25%니까 거의 한 마이너스 50% 가까이 빠졌겠네요. 40%는 넘게 빠졌었겠네. 폭락이 뭐 거의 극단에 있을 때는 폭락의 막바지 구간에는 마이너스 40% 이상 계좌가 빠졌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어때요? 반등이 나올 때. 자, 4월달에 20%, 자, 5월달에 12%, 지금 6월달에 한 4, 5%, 지금 7월달에 14%.
자, 보겠습니다. 이 반등폭이 4개월 만에 어떠냐고요. 과거의 반등폭을 보란 말이에요. 자, 2018년도 10월 이후에 반등폭이 어때요? 자, 9%. 지금 코로나 2분의 1이죠. 그쵸? 9%, 2분의 1이야. 그쵸? 반등폭이. 그리고 뭐 7%, 8%. 2018년도 폭락에. 2019년도 8월달 폭락 이후에는 어때요? 반등폭이 자, 6%, 1%, 5%. 왜? 폭락이 이만큼 약했으니까. 폭락이 거세면 거셀수록 어때요? 반등폭이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이럴 때 자본의 1%, 5%만 더 사줘도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원래 투자금의 1%에서 5% 정도만 더 사준다 그래도 나중에 계좌가 돌릴 때는 그 리턴이 엄청나게 빨라진다고요. 이 5% 자금 더 태운 게 이게 플러스 뭐 10%, 이게 몇 년 지나버리면 이게 플러스 100%막 이렇게 돼요. 5% 더 태운 게 막 20배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고. 이 폭락 구간에 사버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 어때요? 이런 폭락이 또 오면 공격적으로 배팅을 해야죠. 물론 근데 폭락이 왔다고 부채를 쓰면 큰일 납니다. 단기 부채를 쓰면 녹아버릴 수 있어요. 부채라는 건 강제청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용 같은 거는 녹아버릴 수 있으니까 부채를 쓰더라도 내가 최소 3년에서 5년은 유지할 수 있는 부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유지를 못하고 중간에 털어야 되면 리스크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채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7월 달에 그럼 평균 계좌 수익률은 얼마가 돼 있냐? 플러스 26%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 40%가 넘는데 자, 이게 플러스 26%까지 올라왔어. 그럼 계좌 수익률이 그 폭락 구간에서는 더블 이상 올라온 거라고요. 그런다고 종목을 뭐 안 갖고 있어. 뭐 한두 종목 갖고 우리가 몰빵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종목씩 갖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야. 이게 될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잖아, 눈에.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투자를 하면서는. 이전에 예전 계좌 정리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단일 계좌 처음으로 1억이 넘어가네요. 기념으로 와이프한테 50만원 쓰라고 줬습니다. 50만원은 뭐예요? 한 100만원 줘야지. 일자로 끊어야지. 아, 이거 좀 그렇다, 그쵸? 아무튼 수익금으로만 늘렸으면 좋긴 하겠지만 조금 더 일찍 주고 싶어서 자랑 삼아 이제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마나님한테 용돈을 드렸대요. 2018년 초에 멋모르고 시작할 때 코스피 2600포인트에서 줄곧 떨어져서 시전 수익은 괜찮았지만 계좌는 늘 마이너스였는데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챙겨가면서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총합이 플러스로 돌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피오너님은 이 부분을 되게 의미있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 오를 때마다 거의 100만원씩 평가손익이 늘어나니까 또 새로운 경험입니다 하고 좋아하시는데, 최근에는 회원분들 중에도 조금 흥분 상태가 보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일부러 조정 얘기를 더 강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항상 사람이 흥분을 하고 하게 되면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좀 회원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장이 좀 좋아지니까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이런 확신이 들 때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100% 수익, 이게 가능할까? 의구심이 있었어요. 야,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내가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렇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는데, 지금 회원분들은 어때요? 이거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내가 이거 막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 수십 개씩 막 뭐 100% 이상씩 다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는데 100%라는 수익은 되게 가벼운 수익이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토를 달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피오너님이 처음 9개월 동안 매집해놨던 것들이 지금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수익률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폭락 구간 때 산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사는 게 지금 수익이 터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투자에는. 지금 보면 피오너님 코멘트에도 보면 흐흐흐가 이게 3번이 들어간 걸 보니까 흥분 상태인 게 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요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아웃퍼폼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면, 자, 지수는 빠져도 수익을 낼 수가 있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가 빠진다 그래도 수익은 확대되는 거예요. 왜?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을 내니까. 그럼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을 어떻게 낼 수 있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200개, 2,400개 되면 이 중에 상위 50% 못 뽑냐고요. 이 중에 상위 50%, 지금 가장 싼 거 2,200개, 2,400개 중에 지금 싼 거 50개, 성장률 높은 거 50%. 이거 출연할 수 있다 이거죠. 이만큼만 출연하면 아웃퍼폼 승률이 8%는 나와요. 이만큼만 출연하면 통계적으로 계산해보면 8%에서 10% 정도 나와요. 자, 상위 30%에서 40% 정도를 출연하면 아웃퍼폼 승률이 15% 정도 나와요. 지금 피오너님은 자, 상장되는 2,200개, 2,400개 중에 상위 30-40%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30-40%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퍼폼 수익률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아웃퍼폼 수익률이 20% 이상 찍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상위 10%에서 25%까지 들어가는 종목들을 위주로 갖고 있어야 아웃퍼폼 수익률이 지수 대비 20% 이상 나와요. 이거는 좀 힘들어요, 사실. 근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럼 평균 아웃퍼폼 수익률은 15%에서 20% 정도 하면 계좌 수익률은 뭐라고요? 15%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야기를 해드렸죠. 10년 지나면 8배 됩니다. 자, 20%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지나면 자산은 14배 들어요. 1억이 14억 된다고요. 아웃퍼폼 수익률을 15%, 20% 사이만 하면 10년마다 10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산이. 계산이 공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요. 그럼 피오너님은 지금 계좌 수익률 26%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기분만 좋은 거지. 이 아웃퍼폼 수익률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배당 수익률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이 15%를 지금 내면 뭐라고요? 10년 지나면 자산이 8배에서 10배 된다고요. 이게 계산식으로 나와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200년 평균 해보니까 지수가 대충 200년하고 30년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잘라놓고 30년을 더해도 비슷해요. 자, 6% 정도 상승을 해요. 6%에서 8%. 그럼 여기 대비해서 아웃퍼폼 15% 하면 자, 8%가 곱하기 2가 더 있는 거잖아요. 자, 8%씩 내면 자산은 어떻게 돼요? 10년이면 따블이 나요. 자, 이제 15% 되면 아웃퍼폼을 15%, 16% 되면 어때요? 10년 되면 4배가 나죠. 자, 아웃퍼폼을 그러면 15%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16%, 8의 둘이니까 16이죠. 거기다가 15% 더하면 24가 되죠. 자,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15% 내면 10년이면 8배가 된다고요, 자산이. 8배가 늘어난다고.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한 2% 정도만 연평균 더해주면 이거는 10배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 한 20%까지 만약에 만들어냈다. 10년 평균 아웃퍼폼 수익률을 20배까지 만들어냈다. 그러면 10년에 14배까지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14배, 15배가 된다고. 자산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공식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야, 아웃퍼폼 수익률 이만큼씩만 쌓아가면 논하겠구나. 10년 지났을 때 자산이 8배, 10배 늘어나면 대박 아니에요? 20년 지나가면 100배라는 소리예요. 1억이 100억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계좌에 지금 수익률이 20%가 찍혔다, 100%가 찍혀있다, 500%가 찍혀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500%가 찍혀있으면 중요하겠다. 500%가 아니고 20%가 찍혀있다, 30%가 찍혀있다, 50%가 찍혀있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웃퍼폼 수익률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장기간 이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만큼 아웃퍼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공부가 지속이 돼야 되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놓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오너님도 2018년도 2월달에 시작했어도 어때요? 결국 지나고 보니까 야, 이때가 좋은 매집 구간이었잖아. 이때 지나고 야, 지금 아직 지수가 제자리도 안 하는데 수익이 이만큼 쌓였어. 그러면 이게 폭락이 올지 안 올지를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 이쪽 시점이 아니고 2011년이었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그럼 도대체 이 사이 중에 언제 투자를 할 건데요? 지수가 이렇게 뭐 폭락이 안 나오고 박스권으로 5년 있었으니까 투자는 안 할 거예요? 5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지나는데 아웃퍼폼이 15%씩 내면
이미 지수는 이렇게 돼 있어도 계좌는 곱하기 2 돼 있잖아요. 곱하기 2 곱하기 3 돼 있을 거 아니야. 지수는 그 자리에 있어도 아웃퍼폼 수익률 15%씩 내면 계좌는 더블 나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그 투자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종목별 투자 성과를 보자고. 계좌는 됐으니까. 피오나님이 이제 수익 자랑 스토리 올려주신 걸 보면 처음에 이제 2018년도에는 뭐 두 개 있네요. 두 개. 코나이하고 현대로템. 이건 이제 북한 테마 붙었을 때고, 코나이는 아무튼 올랐었고, 2019년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파워로직스, JN케이터, 아시아나항공, 모바일리더, 처음으로 200% 돌파한 뭐가 있었고, 자, 솔리드, 등등. 2019년도부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파워로직스, PSK, 뭐 메가MD, ICD, 세경하이테크, MC넷, TSE, KPS, 전략 매도. 자, 100%의 전략 매도했는데 600%까지 가더라. 아, 이거 나도 복리계좌 운영할까? 이런 생각 슬 하다가 이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EDGC, 알서보트, 에코프로비엠, 안트로젠, 테라젠, 이텍스, SK케미칼우. SK케미칼도 케미칼우도 다 팔아먹었더니 막 500%씩 날아가고, 야, 이거 KPS에서도 한번 봤는데 SK케미칼우에서 또 봤어. 500%에서 막 1000%씩 날아가고. 아, 이거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거 복리계좌를 운영할지 말지.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보면 2020년도에 어때요? 2020년도가 제일 많잖아. 2019년도에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2018년도에는 투자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2020년도에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놨던 종목들이 수익을 주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쌓여가는 확정 수익들. 그러면서 어때요?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쌓여가면 뭐가 도냐면, 수익이 쌓여. 자, 이거를 팔아. 한 개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두 개로 바뀌어.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또 두 개로 바뀌어. 두 개로 바뀌었는데 두 개로 바뀌어. 자, 그러면서 종목 수가 늘어나는데, 종목 수를 줄이면 어때요? 비중이 압축되면서, 자, 일정금이 늘어나죠. 결국은 어때요? 계좌의 복리가 슬슬 입혀나가는 것들이 눈으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 확정 수익들이 쌓여가기 시작하면 이때까지가 이제 기다리는 기간이 힘든데, 피오나님은 이제 다 끝낸 거지. 이런 과정이 이제 다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음 폭락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더 좋아지겠죠. 주식 투자는 항상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거예요. 왜? 지수 대비 아웃퍼폼이라는 수익률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액티브 투자를 하는 이유가 지수 수익률을 이기기 위해서 액티브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펀드에서는,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대부분의 펀드들은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못해요. 95%는 펀드의 95%는 지수 수익률보다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외면받는 거예요. 당연히 지수 사는 것보다 못 받으면 이거 수수료도 떼면서 펀드에다 뭐하라고 돈을 맡겨. 그래서 액티브 투자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펀드가 왜 이걸 못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왜 못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 펀드 매니저도 이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못 낸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투자자가 유치가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 자랑하면서 단기적인 수익률 자랑을 해야 되니까, 수익을 단기간에 크게 키우려고 그러면 어때요? 리스크를 더 크게 동반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수익을 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샀다 팔았다 해야 되니까.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직거리를 해야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쌓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 파동은 다 놓치는 거죠. 투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투자하면 돼요. 일단 망하지 않으면 무조건 투자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망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가 생각하는 영상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했던 시스템이라든가 기준만 명확히 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분산 투자만 하고 한다 그러면 투자에서 수익을 누가 더 내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손실이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20년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수백 년의 역사를 봐도 한 번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뭐 손실이 나는 구간들이 만들어 이런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는 투자를 하면 돼요. 자본주의라는 게 있는 이상, 자본주의라는 게 지속되는 이상, 이게 주식시장은 어때요? 영원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고 주식 투자는 항상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더 싸게 사야지, 더 비싸게 팔 거야. 뭐 이런 모든 변동성에 대한 예측은 사실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다. 맞출 수 없는 걸 갖고 맞추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